은빛 스크린 너머의 그림자 창밖은 이미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박정순 여사는 낡은 빌라 창가에 놓인 시든 난초 화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생일 선물로 건넸던 것이다. 한때는 싱그러운 초록잎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주인의 마음처럼 빛바래고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이른둘의 박정순에게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그 느린 시간의 강물 위로 외로움이라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두 남매는 제살길 찾아 서울로 떠난 지 오래였고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면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마저도 엄마, 별일 없지라는 안부 확인이 전부였다. 남편이 떠난 후 이 넓은 빌라에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유일한 낙이라면 일주일에 두어 번 들르는 동네 노인정과 아들이 깔아준 스마트폰으로 손주들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뿐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다. 은빛누리라는 노년층을 위한 SNS 앱을 무심코 열었다. 손주 녀석의 재롱 떠는 동영상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짓던 그녀의 눈에 낯선 친구 신청 알림이 들어왔다. 프로필 사진은 인자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배경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양복 차림이었다. 푸른솔 최수호. 낯선 이름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시선을 끌었다. 여사님의 온화한 미소가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함께 와 있었다. 처음에는 스팸이려니 하고 무시하려 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가. 하지만 며칠 뒤 혹시 외람되지 않다면 적적한 시간에 말벗이라도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는 처지라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라는 정중하고도 어딘지 모르게 쓸쓸함이 묻어나는 추가 메시지에 정수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다.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 또 있구나 하는 동질감이었을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말벗이 생기면 좋지요. 그렇게 최수호라는 남자와의 어색하지만 설레는 온라인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을 동남아시아에서 건설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아내와는 5년 전 사별했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 명절에도 혼자 지낼 때가 많다고 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외로움과 함께 그것을 극복하려는 듯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묻어났다. 박정수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자신의 속마음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홀로 지내는 일상의 무료함까지. 최수호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녀의 말을 다정하게 받아주었고 때로는 현명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박정수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위로와 설렘에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화면 속 푸른 소리라는 글자만 봐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듯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최수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박정순에게 문안 인사를 보내왔다. 정수님, 간밤에 좋은 꿈 꾸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시의 한 구절 같은 그의 메시지는 박정순의 메마른 일상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녀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가수나 시를 언급하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때로는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 링크를 보내주기도 했다. 박정수는 그가 추천해준 음악을 들으며 지난날의 추억에 잠기기도 했고 잊고 지냈던 소녀 시절의 감성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삶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노인정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최수호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아주 점잖고 교양 있는 양반이야. 말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몰라. 친구들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 뭘 믿고 그러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박정수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최수호는 단순한 온라인 친구를 넘어 마음이 통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최수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정수님, 혹시 주무시는 건 아니시죠? 제가 실수로 전화 버튼을 눌렀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시지만큼이나 부드럽고 차분했다. 박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도 아직 안 자고 있었어요.
라고 답했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지만 이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해외 생활의 어려움, 사업 이야기, 그리고 돌아가신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박정수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고 그는 정수님과 이야기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듯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밤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와 따뜻한 위로의 말은 박정순에게 깊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었고 그녀는 점점 더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허전함을 느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최수호의 목소리가 유난히 다급하고 불안해 보였다. 정수님, 정말 면목 없지만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박정수는 덜컥 겁이 났지만 애써 침착하게 무슨 일인데요?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으면 말씀하세요 라고 답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사실은 제가 지금 진행하는 건설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직원들 몇몇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가 늦어져서 당장 병원비와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가진 돈은 전부 사업 자금으로 묶여 있어서 당장 현금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염치 없지만 혹시 200만 원만 급하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일주일 안에 이자까지 넉넉히 쳐서 꼭 갚겠습니다. 정수님 밖에는 이렇게 속 터놓고 부탁할 사람이 없습니다. 박정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200만 원. 그녀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남편이 남겨준 얼마 안 되는 비상금에서나 겨우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다. 망설여졌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절박한 목소리와 정수님을 믿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호소에 그녀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저렇게 점잖은 분이 설마 나를 속이려고? 박정수는 결국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송금 버튼을 누르며 그녀는 이것이 그를 돕는 일이라고 그리고 자신들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안했다. 돈을 받은 최수호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박정순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정수님 덕분에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은혜는 정말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박정수는 그동안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떨쳐낼 수 있었다. 그를 도왔다는 생각에 뿌듯함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최수호는 돈을 갚겠다는 말만 할 뿐 실제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다. 현지 은행 시스템 문제로 송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세관 검사가 강화되어서 자금이 묶였습니다. 그의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박정순의 마음속에는 다시 불안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최수호는 또다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에는 밀린 자재 대금을 치르지 못하면 공사가 중단될 위기라며 지난번 빌린 돈과 합쳐서 1,000만 원만 더 도와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도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애원했다. 1,000만 원. 박정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이미 200만 원을 빌려준 터라 여기서 그만두면 그 돈마저 날릴 것 같은 조바심이 들었다. 최수호는 이번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때는 정수님께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다며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다. 박정수는 결국 자식들 몰래 아껴두었던 적금을 해약했다. 은행 창구에서 두툼한 돈다발을 건네받으며 그녀는 이것이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최수호에게 돈을 송금하고 난 뒤 그녀는 며칠 밤낮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딸 민지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평소 똑부러지고 현실적인 민지가 이 사실을 알면 불같이 화를 낼 것이 뻔했다. 민지는 최근 들어 엄마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평소보다 전화를 받는 횟수가 잦아졌고 통화할 때면 방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이야기했다. 가끔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외출도 잦아졌다. 어느 날 민지는 엄마 방에서 우연히 푸른솔 최수호라는 이름이 적힌 메모와 함께 은행 송금 영수증 몇 장을 발견했다. 액수가 심상치 않았다. 민지는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박정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아무 일 없다. 신경 쓰지 마라. 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민지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며칠 뒤 민지는 엄마의 스마트폰에서 최수호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일부 보게 되었다. 여보, 당신밖에 없어요. 내 마지막 사랑은 당신입니다. 등 낯뜨거운 애정 표현과 함께 돈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가득했다. 민지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엄마, 이 사람 누구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 돈 보내고 계신 거예요? 이거 딱 봐도 사기잖아요.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로맨스 스캠 모르세요? 박정수는 딸의 날카로운 추궁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이내 완강하게 부인했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그 사람은 진심이야.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 평생 처음이라고. 곧 한국 와서 나랑 같이 살기로 했어. 너는 엄마가 외롭게 혼자 늙어 죽었으면 좋겠니? 박정순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민지는 할 말을 잃었다. 엄마의 깊은 외로움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비현실적인 믿음에 빠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모녀 사이에는 그 어떤 때보다 깊고 차가운 고립해였다. 박정수는 민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이후로는 딸의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 최수호는 박정순과 민지 사이의 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자식들이라고 다 부모 마음 알아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정수님은 저만 믿으세요.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의 달콤한 속삭임은 박정순에게 유일한 위안이었고 그녀는 더욱더 그에게 빠져들었다. 시간이 흘러 최수호는 이제 마지막 고비만 넘기면 된다며 박정순에게 또다시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도 끊었고 정수님과 함께 살 작은 아파트도 가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지에서 세금 문제가 터져서 출국이 막힐 위기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그는 가짜 비행기 티켓 예약 확인서와 부동산 계약서처럼 보이는 서류 사진들을 보내왔다. 박정수는 이제 더 이상 나올 돈이 없었지만 그의 간절한 애원과 눈앞에 펼쳐진 듯한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를 차마 저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평생 살아온 낡은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이것이 마지막 투자라고 그리고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드디어 최수호가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약속한 날이 밝았다. 박정수는 몇 년 만에 미용실에 들러 곱게 머리를 하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아끼는 한복을 꺼내 입었다.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홍조가 감돌았다. 딸 민지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혹시라도 초를 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최수호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공항 도착 라운지. 박정수는 최수호, 박정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라고 서툰 글씨로 쓴 작은 플래카드를 손에 꼭 쥐고 그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약속한 비행기가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승객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최수호는 보이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박정수는 초조한 마음에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라는 차가운 안내 음성만 반복될 뿐이었다. SNS 메시지에도 아무런 답이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비행기를 놓친 걸까? 아니면 몇 시간을 더 하염없이 기다렸을까? 공항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박정수는 점차 현실을 직감하기 시작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손에 들고 있던 플래카드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 감미로운 시, 애틋한 사연, 그리고 함께하자던 약속까지도. 잔인한 사기극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박정수는 공항 의자에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주변한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도 공항 직원의 걱정스러운 물음도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가슴을 치며 서럽게 아주 서럽게 울 뿐이었다. 넋이 나간 채 집으로 돌아온 박정수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았다. 며칠 밤낮을 공들여 꾸몄던 집안은 이제 차갑고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만이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엄마가 다 속았다. 그 사람이 오지 않았어. 울음에 북받쳐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엄마의 목소리에 민지는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엄마, 어디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한달음에 달려온 민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현관에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부둥켜 안았다. 엄마,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처음으로 엄마의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온전히 이해하게 된 민지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엄마의 등을 하염없이 쓸어내렸다. 한참을 울던 박정수는 딸의 품에 안겨 조금씩 진정을 되찾았고 민지는 떨리는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이대로 있을 순 없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놈 꼭 잡아야 해요. 다음 날 민지는 엄마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다. 박정수는 경찰관 앞에서 최수호와 나누었던 대화 기록, 송금 내역, 그가 보내왔던 가짜 사진과 서류들을 떨리는 손으로 제출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은 그녀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이었다. 경찰은 최수호가 사용한 전화번호와 계좌가 모두 대포폰과 대포통장이며 IP 주소 역시 해외를 경유하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IT 회사에 다니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최수호의 SNS 계정을 분석하고 그가 다른 노인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한 정황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가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했던 중년 남성의 사진은 사실 오래전 은퇴한 외국 모델의 것이었고 그가 보내왔던 사업 관련 서류들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식을 조잡하게 편집한 것이었다. 심지어 은빛 누리 SNS의 다른 노년층 커뮤니티에선 푸른솔 또는 비슷한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기꾼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기 시작했다. 경찰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박정수는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렸다는 상실감과 어리석게 속아 넘어간 자신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한때 삶의 유일한 낙이었던 스마트폰은 이제 쳐다보기도 싫은 흉물이 되어버렸다. 민지는 그런 엄마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다. 다니던 회사에 잠시 휴가를 내고 엄마 곁을 지키며 정성껏 보살폈다. 함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했고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함께 먹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박정순도 딸의 진심 어린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끓여준 따뜻한 콩나물국을 먹던 박정수는 문득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지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을 그렇게 허망하게. 민지는 말없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엄마는 그냥 외로우셨던 거예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박정순의 상처는 더디지만 조금씩 아물어갔다. 물론 돈을 모두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는 대신 사기꾼의 악랄함을 원망하며 감정을 추스르려고 노력했다. 민지는 엄마에게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권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박정순도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복지관을 찾았고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최수호라는 이름의 사기꾼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고 박정순이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찾아오고 있었다.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받으며 스마트폰 활용법을 익혔고 덕분에 멀리 사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제법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관에서 만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는 은빛 누리 사기 피해자 자조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힘이 되어 주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